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 이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은 그 특유의 인종적 민족주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에서 배운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에서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쭉 더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의 신화, 거짓말의 특징 중에 하나인 백두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태평양 전쟁,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한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내세웠던 포스터 선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가 악마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뿔도 나 있고, 그 전 세계 사람들을 뜯어먹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일본이 내놓은 구호가 이 귀축영미라는 그런 구호예요. 귀신과 짐승 같은 영국과 미국을 타도하자. 착한 일본인들이 이런 악마들을 물리치는 전쟁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악과 선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하는 그런 구호죠. 여기도 그야말로 일본 특유의 그 가미카제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미카제, 신의 바람. 신이 항상 일본 민족을 보호하사 절대로 지는 일이 없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심성을 그 당시 2차 대전 당시 일본인이 갖고 있었고, 그거를 물려받은 북한 사람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의 그 선전 포스터인데, 이건 그야말로 이 착한 민족과 악한 민족들, 미일판이겠죠. 이렇게 해서 악한 민족을 나눠서 자기네가 반드시 이긴다는 건데, 특히 그 마이어스는 이런 부분에 그 포커스를 맞춰요. 코를 이렇게 그린 거는 이게 완전히 100% 악마. 아주 저 뼛속 깊은 데서부터 악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선과 악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 하는 개념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물려받은 인종적 민족주의를 이해해야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것이 마이어스의 책의 주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북한에 대한 궁금증,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 5가지를 나열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 봐야죠. 마이어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되느냐. 말도 안 된다 하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김정일 얘기를 하면서 하겠어요. 근데 이 마이어스 책에서 제가 좀 굉장히 이 책을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4가지 신화라는 거는 말뜻 그 자체는 신에 대한 얘기, 신의 얘기예요. 근데 신을 신으로 얘기하면은 신화인데, 사람을 신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뭐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마이어스는 북한에는 4가지 신화가 있다고 그것을 소개해요. 북한 사람들이 보는 김일성 신화, 북한 사람들이 보는 김정일, 북한 사람들이 보는 미국, 북한 사람들이 보는 한국. 근데 그거는 북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 당국이 그렇게 보도록 만든 것이죠. 그 스토리텔링, 어떻게 거짓말 하는지를 4가지 경우를 나눠서 얘기해줘요. 김정일, 미국,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북한 관련 책들을 보면은 그게 단편적으로 나와요. 이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본다, 한국을 어떻게 본다는 게 단편적으로 나오는데, 하나의 전체적인 스토리로서 나오는 거는 이 책에 나와서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지
비로소 이해가 돼요.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외국을 대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김정일은 수십만 명을 굶어 죽였으면서도 결국 박수를 받아요. 국민들한테. 아니, 박수를 받도록 노동신문, 뭐 조선중앙TV가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박수 쳐줘야 된다고. 그런 나라예요. 이런 게 뭐 조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국론 통일이 잘 된 나라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뭐 이 굶어 죽은 얘기, 이거는 김정일 편, 김정일의 신화, 김정일에 대한 거짓말,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죠. 궁금증 2는 이거였어요. 최빈국이 어떻게 최강대국 미국과 맞먹나?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이 어떻게 최강대국 미국과 맞먹나? 객관적으로 뭐 돈이나 연료나 이런 게 비교가 안 되는 나라가, 기름이 없어서 차도 제대로 못 굴린다고 그러고 정전이 수시로 되는 나라가 어떻게 현대전쟁이라는 게 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무기가 싸우는 건데, 비행기가 싸우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마이어스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원래 잘난 민족, 또는 우리는 원래 대단히 100% 선한 민족. 세세한 거는 중요하지 않다. 세세한 게 뭐예요? 객관적인 팩트죠. 팩트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인들은 소련을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더 우월하다고 보는 반면 도덕적으로는 더 열등하다고 보는 것에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누는 거예요. 객관적인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우월하다. but 인종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우월하다. 쟤들이 열등하고. 이렇게 보는 방식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건데, 인종적 민족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서도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정신승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어스는 남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꼬집어요. 북한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남한인이 미국을 바라보는 방식과 확실히 평행을 이룬다. 마이어스가 볼 때는, 미국 사람인 마이어스가 볼 때는 남한인이 미국을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즉 뭐냐?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더 우월하지만, 미국이 객관적인 팩트에서는 우월하지만,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남한이 훨씬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맘먹어도 된다 하는 모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의 바탕은 뭐냐? 한민족은 다르다. 다른 민족과 다르다. 뭐 서양의 개인주의, 또 서양 사람들은 게으르고 뭐 등등등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한민족은 다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저 사람들은 못해도 하는 그런 심리를 꼬집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근무오기 운동 같은 거, IMF 때 근무오기 운동, 결국은 재벌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더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IMF 사태를 일으키고 나서도. 또 뭐 태안반도에 그 기름,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국민들이 상당수가 가가지고 일일이 닦아낸 거, 이런 게 외국에서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한민족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그걸 뒤집어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팩트 측면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상징이고, 이거는 일본의 우길기고, 이거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북한의 국장이래요. 국장이라고 그러면 뭐 나라의 무늬, 나라의 디자인 뭐 이런 거죠. 시각화한 거, 나치가 이렇게 시각화했듯이. 북한의 국장은 특징이 백두산이 있고요. 그리고 백두산 위에 뜬 별이 있어요. 북한에서 별은, 이 오각별은 김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씨 왕조.
그리고 수력발전소가 잘 돌아가고 있고, 공물은 연구이고 있고, 이게 이제 북한의 나라의 개념인데, 사실은 뭐, 수력발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김정일이 죽기 전에 굉장히 힘을 들인 게 희천발전소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 무슨 뭐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공사 책임자는 아들 김정은이었습니다. 이게 완공된다. 이것만 완공되면은 북한의 최소한 평양은 전기사정이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여기 뭐 자재 같은 거, 콘크리트 같은 거 제대로 안 쓰고 뭐 빼돌리고 그래가지고 완공이 됐는데도 원래 목표했던 거에 30% 정도밖에 전력이 생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 희천발전소 완공 후에도 북한의 전력 사정은 여전히 정전이 되고 그러고 있죠. 예전보다는 좀 사정이 낮았다고 그러지만. 그리고 뭐 알고기 생산이 잘 된다. 고난행군 때보다는 곡물 생산이 늘었지만 아직도 절대 수요보다는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장은 이렇게 멋있게 해놨지만 현실은 뭐 다 망가진 상태죠. 이렇게 세 나라의 국장을 예로 든 거는 그 본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인종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치는 아리안족을 신체적, 지적으로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일본은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역사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준 힘으로 간주한 반면, 북한은 일본식을 그대로 쫓아서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말로는 엄청난 반의를 하지만 그 내용을 까고 보면 일본하고 일본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인종적 민족주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카미, 신이 항상 돌봐준다, 이기게 해준다, 고 생각하는 게 일본의 그 제국주의 방식인데,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북한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치는 아리안족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신화죠. 거짓말이고, 아리안족이 신체적 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짓말을 했고, 그러다가 폭삭 망하죠. 일본은 태평양 전쟁 때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종이기 때문에 일본인은 반드시 우리가 미국을 이긴다 라는 신화를 만들고 그 거짓말 때문에 폭삭 망하죠. 그런데 북한이 그거를 일본 방식을 그냥 쫓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본 방식을 어떻게 쫓아서 하는지 봅시다. 일본에는 천황나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좌우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좌파들이 무슨 사회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가도 천황 문제가 나오면 입을 닥치고 그런 측면이 있대요. 일본에는 천황가가 있고 그거를 답습한 김씨 왕가가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자포탄 떨어진 다음에 일본에 이른바 오군 방송이라고, 옥 같은 목소리의 방송이라고, 일본 천황이 전쟁 패배를 선언하고 항복하는 방송을 듣는 일본 사람들이 울면서 무릎 꿇고, 이거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 1994년에 울부짖는 북한 사람들인데 상당히 비슷하죠? 상당히 비슷해. 왜냐면 같은 상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일본에는 아주 성스러운 후지산이 있어요. 그죠? 성스럽다고 하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식민지 지배에서 한국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후지산을 얼마나 성스럽다고 자랑을 해대는지. 그래서 북한은, 뭐 북한만이 아니에요. 해방되면서 조선인 전체는 이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카운터파트라고 할까요? 대치몰이라고 할까요? 너희가 후지산이 있어? 그럼 우리는 백두산이 있어. 이런 식으로 조선 사람들이 백두산이라는 상징, 일본의 후지산이라는 상징에 맞서기 위해서 백두산이라는 상징을 조선민족이 해방 뒤에 갖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 가면은 뭐 감동했다는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민족의 성산이고.
그것도 사실은 신화예요. 백두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저희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기서는 그 북한의 백두산 신화만 얘기하죠. 그것이 아주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니까 이 백두산을 활용한 거짓말은 뭐 엄청나죠. 봅시다. 백두산 중에서도 정일봉이라고 있어요. 정일봉이라고. 이 봉우리의 원래 이름이 있었대요. 근데 88년에 정일봉으로 개명을 해요. 이 88년이라는 숫자 중요합니다. 자, 정일봉이 어디 있느냐? 요게 정일봉이에요. 요게 정일봉. 그리고 요것이 이른바 백두산 미령이에요. 백두산 미령. 백두산 미령이 무슨 뜻이냐? 비밀할 때 밀자고, 영, 이건 뭐라 그럴까? 군대에서 영내 그럴 때, 비밀스러운 사령부라는 뜻이에요. 비밀스러운 사령부. 정일봉 밑에, 그게 아니죠. 원래 북한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는 백두산 미령. 그러니까, 김일성이 일로 숨어 들어와서 일본군들이 토벌작전을 벌이니까 만주에서 백두산 아주 깊은 산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비밀 사령부를 만들고 계속 독립운동 항일전쟁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 자체의 힘으로 일본군을 북한으로 밀어냈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북한에서 일본군을 밀어낸 건 소련인데 그거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 다 싸워서 뭐라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가 미령인데 그 뒤에가 이 봉우리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정일봉이라고 고친다고 그랬죠. 이게 정일봉이냐? 여기서 김정일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이죠. 김정일의 출생지는 소련의 하바롭스크예요. 하바롭스크. 거기서 김정일하고 놀았다는 소련 사람도 있고 증언이 다 있어요. 김정일의 어렸을 때 러시아에서 이름은 뭐였고 다 나와요. 다 있어요. 근데 이 김일성이 하바롭스크 소련 영내로 도망갔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일성 신화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비밀 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했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일봉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게 백두산 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두산 위에 별 이렇게 되는 거죠. 미령이 있는데 이 미령의 신화가 거짓말이라는 걸 간단히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이 호백수 계곡 얘기가 있어요. 이 미령 옆에 보면은 계곡물이 흐르는데 이게 굉장히 깊은 산속이래요. 쉽게 못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소백수 계곡이라는 맑은 물이 흐르는데 이제 신은미 씨라고 있잖아요. 왜 박근혜 그때 정북에서 쫓아낸 사람이 있어요.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 쓴 책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책을 박근혜 때 문제에 삼았던 거예요. 이 쫓겨난 다음에 신은미 씨가 또 북한에 가서 쓴 책이 재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에 가다예요. 여기 보면은 이 소백수 계곡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밀림을 헤치고 우리의 버스는 백두산 미령에 도착했다. 소백수라 불리는 계곡에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흐른다. 그러나 이 계곡물에는 독성이 있다고 한다.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마 이깔나무의 독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 같다. 이 물을 오래 마시면 피부가 상하고 치아가 빠지기까지 한단다. 그래서 항일 유격대원들은 식수로 이용할 셈을 제일 먼저 찾아 나서야 했다고 한다. 이 험한 산 속에서 어떻게 항일운동을 했는지 등등으로 나가는데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이 비밀사령부가 있고 이 옆에 계곡이 흐르는 거예요. 이 옆에. 근데 이 계곡물이 먹을 수가 없어요. 동물이에요, 동물. 먹으면은 이빨이 나가고 이런데요. 말이 안 되는 게요. 사실은 저희가 야영을 가도 마찬가지고 비밀사령부를 만든다고 칩시다. 백두산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물이에요.
물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 데서는. 그래서 항상 뭐 야영을 하거나 뭐 장기간 그 야영을 하려면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은 물이 있는 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사령부를 세우는 게 순서죠.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미령을 차리고 보니까 그 옆에 계곡물의 동물이다. 그래서 식수로 사용할 샘을 찾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스토리가 북한의 그 신화는 미령이 생기고 여기서 그 김정일이 태어나서 이게 정일봉이 됐다 그러지만 유추해 보면은 그 87년, 88년 그때 이 그 김정일을 이제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88년도면은 사실은 김일성은 다 늙어서 이제 뭐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을 테니까 완전 일선에서 물러나고 김정일을 신격화해야 되니까 이거를 정일봉으로 정한 거예요. 아주 험준한 그 한 봉우리를 우뚝 선 봉우리를 그리고 그 밑에 미령이 있다고 하자고 해서 이 미령을 만든 거고 근데 재수없게도 여기 흐르는 물이 동물이에요. 동물. 그러니까 이제 그 신화를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샘물을 나중에 찾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런 게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국론 통일이에요. 국론이 통일되잖아요. 반론이 없고 이런 거짓말을 뭐 하기 좋죠.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팩트 체킹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 백두산 민행에 더 재밌는 거는 이 백두산 주변의 숲에서 이런 그 나무에 새긴 문구가 많이 발견됐다고 87년, 88년 이때 대대적으로 선정이 돼요. 아까 그 정일봉 이름 변경한 게 8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대대적으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캠페인이, 작전이. 그래서 이 뭐 구호목이라는 건 구호가 쓰여진 나무라는 거예요. 구호가 쓰여진 나무. 어떤 구호냐? 단결하여 일어나라. 원수의 외놈들 뭐 이런 일이 있고 모두 일어나 항일전에 참가하자. 뭐 조선 여인들 여성해방 만세라는 소리도 있고요. 책에 나온 거 보면은 뭐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뉴라이트가 뭔지 아시죠? 새로운 우익, 김대중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익들이 다시 그 보수 정권을 만들겠다, 찾아오겠다 하면서 만든 게 뉴라이트인데, 이 뉴라이트 사실 뭐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식에. 근데 거기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도 팩트 차원에서 옳은 얘기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30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이영훈이라고 그 뉴라이트의 뭐 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서울대 교수고. 이 사람이 1987년 11월 1930년대부터 1945년 8월까지 김일성의 항일 전사들이 나무 껍질을 벗기고 항일 슬로건을 새긴 구호목이 발견되었다며 대대적으로 북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87년 11월 이때 또 김정은 체제 왜 봉기하지 않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조선족 출신으로서 일본에서 그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리 소테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백두산 밀행에서 김정일이 탄생했다는 것을 축하하며 광명성 탄생, 아까 그 별은 김신혜라고 했죠. 태양성 탄생을 만방에 자랑하자는 글자가 새겨진 나무들이 구호목이죠. 슬로건 나무, 구호, 슬로건, 목, 나무. 1980년경부터 차례차례 발견된다. 차례차례. 이게 너무 웃기는 게요. 이 빨치산들이, 김일성 빨치산들이 그거를 믿어준다면, 백두산 밀행에서 활동한 거는
뭐 42, 43, 44, 1945년 이전, 그리고 이제 김일성 빨치산이 북한의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렸던 모양이죠. 40년이 지나도록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87년부터 발견되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구호목이. 그래서 이런 쇼가, 그래서 이게 이제 밀양에 가면 이제 이런 홍보 그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밀양에서 지휘하는 김일성 장군. 그리고 이건 아마 김정숙일 거예요. 아마 김일성의 부인이 이렇게 나무 껍질을 까고 구호를 새겼다는 건데, 이렇게 숨은 장소에서 이게 뭐냐면 게릴라인데, 게릴라 싸움을 하는 건데, 이 숨은 장소에 이런 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가령 저희가 이제 등산로 같은 데 가면 리본 표시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찾아오라는 소리잖아요. 일로 와라. 이런 걸 새겨놓으면은 일본군이 찾아가기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만 쫓아가면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이 군복 색깔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 군복 색깔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랬는데, 백두산에서 이렇게 군대를 이뤄가지고 싸웠다. 그게 굉장히 멋있게 그랬는데, 그 군복 색깔이 너무 일본군하고 비슷한 카키색이라서 나중에는 황갈색으로 교체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군복색을 교체하는 게 뭐냐. 원래 이 백두산 밀양의 존재가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군복을 입고 일본군하고 전쟁을 해서 결국은 북한 전역을 해방시켰다 그러면은 군복 색깔이 어디 가나요? 그냥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가 황갈색으로 칠하면 되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상상이거든요, 상상. 왜냐면은 일제 말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김일성은 소련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하바롭스크에서 김정일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김일성이 조선반도로 떠났다는 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도망간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머물렀다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계속되는 거죠. 계속되는 거. 군복색을 일본 군과 같은 색으로 했다가, 비슷한 색으로 했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일본 군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 나중에 또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공운론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런 모든 게 그냥 그야말로 만약에 남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걸 당국에서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팩트 체킹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는 팩트 체킹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국론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쭉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야, 이런 거 하면은 일본군 찾아오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반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론 통일이 되면은 좋죠. 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딴 사람이 칙소리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처럼 어느 날 없었던 정일봉이 1988년에 생겨나고, 또 그때쯤에서 구호목이 착착착착 나타나 주시고, 근데 밀영지 옆에 계곡물은 동물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팩트 체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론 통일이 되면은 국민 대다수는 말라 죽어가도 시나리오 짜는 사람, 한국으로 치면은 국정원인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 짜는 사람은 창의력이 막 날아다녀요, 스티브 잡스 절로 가라 할 정도로. 왜냐면 상상하는 대로 다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사진 2장 보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론 분열이 심해서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은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거는 이제 탄핵 이후에 방송된 내용인데요.
유시민 작가 얘기가 민주주의는 원래 국론 분열을 하면서 가는 것, 이런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언은 국론 분열시키면 그냥 냅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 얘기는 국론 분열 원래 있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다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국론 분열에 대한 얘기가 한국에서는 항상 많이 나와요. 국론을 통일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거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결국 국론 분열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론, 다른 소리 하면은 그냥 안 놔두겠다는 게 이게 국론 분열 프레임이에요. 근데 유 작가 얘기대로 민주주의는 원래 국론 분열을 하면서 가는 시스템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공산당 일당 독재는 야당이라는 게 없잖아요. 야당이 영어로 뭐예요? 오포지션 파티예요. 오포지션. 그러니까 그냥 직역하면 그냥 반대당이에요. 반대당. 야당이라는 거는 어떤 직책이 맡겨진 거냐, 어떤 직무가. 반대를 해라. 이론을 만들어라. 너희들이 왜 이론을 만드느냐. 이론이 나와야지 그것이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해결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요새 자유한국당의 새로 비대위원장 된 김병준 씨가 하는 그 프레임 있잖아요. 왜 국가주의. 그런 거 하면 좋아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를 이거 국가주의 아니냐라는 걸로 이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여당 청와대 쪽에서는 아니다. 그게 무슨 국가주의냐. 이건 그냥 자본주의고 시장경제 해나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으고 찬반 토론을 통해서 찬반 토론을 통하면 어느 쪽으로 사실은 국론이 통일되지도 않고 어느 쪽으로 의견이 모이잖아요. 왜? 그게 다수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수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론 분열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으면은 국론 분열을 시키면서까지 가는 게 민주주의예요, 사실은. 자, 이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론을 점검해야지만이, 아, 그래, 설사 그런 이론이 있더라도, 다른 소리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뜻을 모아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해서 다수결로 결정해서 가는 게 그게 민주주의예요. 이론을 내놓는 놈들은 엄벌에 처하고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게 북한식이에요, 그냥 북한식. 이런 걸 바로 왜, 그러니까 저희가 읽는 책, 마이어스 책 그대로 이런 거를 극우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극우주의. 극우주의를 통해서 국론을 통일해버리면 결국은 북한 꼴 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도 지도자 김정일은 박수를 받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나요? 전 모르겠어요. 과거 새누리당식의 그런 생각의 방향이 결국은 그 마지막 목표가 박정희의 유신헌법 같은 그런 체제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유신체제는 실패했어요, 결국은. 내부 다툼으로. 국정원장, 그 당시에 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죽였으니까. 그게 성공하면은 북한식으로 되는 거예요. 백두혈통, 한국으로 치면 뭐 박씨혈통 이렇게 내려갔겠죠. 대를 이어서. 그런 걸 그런 북한식을 원해서 이런 협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국론 분열 프레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최종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국론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어느 쪽을 지지하시는지는 뭐 각자 다르겠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론이 분열됐으니까 통일이 된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하는 거를 좀 알고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마이어스의 책을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